런던 레스터 스퀘어의 한 극장. 영화가 끝난 뒤 관객들이 라운지로 몰려듭니다. 그곳에 놓인 건 작은 초록색 병과 라면 냄비. 금발의 영국인 청년이 난생 처음 그 작은 잔에 투명한 술을 따라 마시더니 눈이 동그래집니다. 옆에 있던 친구한테 잔을 건네요. 극장 관계자가 소주잔 모양 굿즈를 나눠주자 인증샷이 쏟아집니다. 현지 언론은 이 풍경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극장 안에 미니 한국 푸드 페스티벌이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단순한 문화 행사일까요? 위스키와 진의 본고장, 수백 년 주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도수 20도짜리 한국 소주가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베트남 북부의 한 벌판에서는 축구장 11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공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소주 역사상 처음 지어지는 해외 공장이에요. 이 두 장면이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풀려면 먼저 영국이라는 시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국은 스카치 위스키의 본고장이에요. 글램피딕, 발베니, 조니 워커 이런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나라죠. 거기에 진, 에일, 보드카까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주류 소비국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마시는 증류주 대부분은 도수가 40도를 넘깁니다. 위스키가 보통 40도, 진이 42도에서 47도 사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 확 올라오는 그 강렬한 느낌을 즐기는 문화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단단한 시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도주 트렌드라는 겁니다. 요즘 영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강한 술보다 가볍게 즐기는 술을 찾는 흐름이 생겨난 거예요.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고 혼자 또는 소규모로 가볍게 마시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도수가 낮으면서도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실제로 글로벌 진 시장은 최근 판매량이 20%나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된 성벽에 작은 틈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게 도수 20도짜리 한국 소주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왜 하필 영국이었을까?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물론 하이트진로는 86개 나라의 소주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17개 전략 시장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의 관문이에요. 런던 하나만 뚫으면 프랑스, 독일, 스페인까지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류 시장의 유행이 런던에서 시작되면 유럽 전체로 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이트진로가 영국에 공을 들인 건 단순히 영국 매출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를 겨냥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들어가 볼게요. 2015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때 진로 소주가 영국에서 팔리긴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팔렸느냐? 런던 차이나타운이나 아시아 식료품점, 한인마트 이런 곳에서만 팔렸습니다. 구매하는 사람도 대부분 한국인이나 아시아계 주민이었어요. 소주를 사는 사람 10명 중 7명이 아시아계였다는 거예요. 영국 현지인의 비율은 고작 30%. 솔직히 이 상태로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주류 시장의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이트진로가 술을 파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걸 저는 3단계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 노출, 두 번째가 유통 침투, 세 번째가 일상 정착. 이 3단계가 순서대로 그리고 동시에 작동하면서 영국 시장의 지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 문화 노출. 하이트진로는 2022년 런던 최대 뮤직 페스티벌 중 하나인 올 포인트 이스트의 공식 스폰서로 나섭니다. 뮤직 페스티벌이요? 술회사가 음악 축제를 후원하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하이네켄이 축구를, 기네스가 럭비를 후원하듯이. 그런데 하이트진로가 한 건 조금 달랐어요. 단순히 로고를 걸어놓는 게 아니라 축제 현장에 소주 시음 부스를 차린 겁니다. 영국 청년들이 맥주 대신 소주를 손에 들고 음악을 듣는 장면, 이게 소셜미디어를 타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소주가 갑자기 핫한 페스티벌 음료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술이란 건 맛으로만 팔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장면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마시느냐가 브랜드 이미지를 결정해요. 하이트진로는 소주를 한국 식당에서 마시는 술이 아니라 런던의 핫한 축제에서 마시는 술로 재정의한 겁니다. 두 번째 단계, 유통 침투. 축제에서 만든 인지도를 매대 위로 올려야 합니다. 인지도만 있고 살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2023년 하이트진로는 영국 주요 슈퍼마켓 체인 세인즈버리에 입점합니다. 88개 매장, 여기서 과일맛 소주를 진열대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 코스트코 29개 매장, 모리슨 91개 매장에 연달아 들어갑니다. 같은 해 여름에는 영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테스코 500개가 넘는 매장에 한꺼번에 입점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보통 해외 주류 브랜드가 영국 대형 유통망에 들어가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이트진로는 세인즈버리 입점 후 불과 8개월 만에 영국 주요 슈퍼마켓 4곳을 모두 뚫은 거예요. 각 단계의 성과가 다음 단계의 입장권 역할을 한 겁니다. 세인즈버리에서 잘 팔리니까 코스트코가 문을 열고, 코스트코에서 실적이 나오니까 테스코가 받아들인 거죠. 세 번째 단계, 일상 정착. 축제에서 마셔봤고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게 됐고 이제 영국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2022년 기준으로 진로 소주를 사는 영국 현지 소비자 비율이 77%까지 올라갑니다. 10명이 사면 거의 8명이 영국 현지인이라는 뜻이에요. 2015년에 30%였던 숫자가 뒤집어진 겁니다. 아시아 신유품점에서만 팔리던 틈새 상품이 영국인이 슈퍼마켓에서 집어드는 일상 음료가 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닙니다. 소비 주체가 바뀐 겁니다. 시장의 체질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쯤 되면 숫자가 궁금하실 텐데요. 영국 내 진로 소주 매출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3% 성장했습니다. 73%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매년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올해 매출이 1,000만 원이면 내년에 1,700만 원, 그 다음에 거의 3,000만 원이 되는 속도예요. 주류 시장처럼 성숙하고 보수적인 업종에서 이런 성장률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폭발적 성장의 배경에는 하이트진로의 전략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외부 변수들이 있었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했고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영국에서도 주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 단계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오프닝에서 보여드린 그 장면, 런던 아시아 영화제. 이 영화제는 2015년에 시작돼서 지금 10주년을 맞았는데 농심과 하이트진로가 수년째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영화 상영이 끝나면 극장 안 라운지에서 라면과 소주를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집행위원장의 말을 빌리면 영화 감상 직후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차올랐을 때 라면과 소주를 맛보게 하고 싶었다 그랬어요. 나흘 동안 10,000명 넘는 관객이 시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문화적 감동이 가장 극대화된 순간에 제품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문화가 소비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왜 하이트진로가 이렇게 해외 시장에 목을 매는 걸까? 이걸 이해하려면 이 회사의 속사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진로소주는 2024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입니다. 24년 연속 세계 1위. 바카디도, 조니워커도, 앱솔루트 보드카도 이 소주를 못 이겼어요. 연간 판매량이 9,680만 상자, 9리터짜리 상자 기준인데 이걸 병으로 1년로 세우면 지구를 13바퀴 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숫자만 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판매량의 대부분이 한국 국내에서 나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의 10%도 안 돼요.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세계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미미한 거예요.
이건 마치 한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식당인데 손님 대부분이 동네 주민인 것과 같습니다. 동네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실제로 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국내 주류 시장이 줄어들고 있어요. 혼술 문화가 확산되고 회식이 줄고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주 소비량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소주 시장은 정체를 넘어 축소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예요. 하이트진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먹여 살려준 국내 시장이 서서히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하이트진로는 2030년까지 해외 소주 매출 5천억 원, 판매량 5억 1천만 병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글로벌 비전 2030이라고 불러요. 2020년 해외 수출액이 653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1,534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4년 사이에 2배 넘게 뛴 건 맞아요. 하지만 목표인 5천억 원에 비하면 아직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남은 시간은 5년 남짓, 지금 속도로는 보다라기 빠듯합니다. 뭔가 판을 확 뒤집는 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수가 바로 베트남 공장입니다. 지금까지 하이트진로의 모든 소주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에 실어 보냈습니다. 당연히 물류비가 들고 운송 시간이 걸리고 현지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요. 그런데 베트남 타이빈성에 해외 첫 공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약 2만 5천 평, 축구장 11개를 합친 규모의 스마트 팩토리예요. 투자금만 약 1,350억 원, 완공되면 연간 최대 500만 상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서 소주를 만들면 동남아 전체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요. 물류비가 확 줄고 현지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게다가 베트남 자체가 엄청난 주류 소비 시장이에요. 인구가 1억 명에 육박하고 젊은 층 비율이 높아서 새로운 음주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릅니다. 공장을 베트남에 세운 건 생산 기지를 확보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남아 시장 전체를 겨냥한 거점을 마련한 거예요. 마치 영국이 유럽의 관문이듯 베트남은 동남아의 관문인 셈이죠. 그리고 하이트진로는 국내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두바이 쫀득 쿠키, 줄여서 두쫀쿠라고 불리는 디저트 열풍이 있었잖아요. 하이트진로가 이 트렌드를 소주에 접목시킨 한정판 두쫀쿠향 에이스를 내놨습니다. 초콜릿과 피스타치오 향이 나는 소주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도수는 12도. 이건 분명히 MZ세대를 겨냥한 제품이에요.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대학가 중심으로 풀겠다는 전략까지 짜놨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일 소주 수출이 지금 엄청나게 뜨거운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과일 소주만 따로 떼어서 보면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겼어요. 우리 돈으로 1,400억 원가량 되는 규모인데 2019년에 2,800만 달러였던 게 6년 만에 3배 넘게 뛴 겁니다. 과일 소주가 전통 소주 수출액을 추월한 것도 이때가 처음이에요. 세계 시장에서 한국 소주를 견인하는 건 이제 참이슬이 아니라 자두, 청포도, 복숭아 맛 과일 소주인 셈이죠.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런던 영화관에서 영국인이 소주잔을 들고 환호하는 장면, 베트남 벌판에 올라가는 거대한 공장, 대학가에 깔리는 두쫑쿠 맛 소주. 이 세 장면은 따로따로 보면 그냥 뉴스 하나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여요. 국내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고 살아남으려면 해외로 나가야 하고 해외로 나가려면 문화와 유통과 생산을 동시에 갖춰야 하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문화와 유통을, 베트남에서는 생산을, 국내에서는 트렌드를 무기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한 병의 소주가 세계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3면에서 동시에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2024년은 진로 소주가 세상에 나온 지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024년에 오리진 에디션이라는 한정판을 내놨는데 2924년 첫 출시 당시의 라벨을 그대로 복원한 제품이었어요.
100년 전 이 소주가 처음 나왔을 때 도수가 35도였습니다. 그때는 강한 술이 곧 좋은 술이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진로 소주의 도수는 15.7도까지 내려왔어요. 35도에서 15.7도로. 이건 단순히 맛의 변화가 아닙니다. 시대가 원하는 술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낮아진 도수가 영국 시장의 저도주 트렌드와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100년에 걸쳐 도수를 내린 한국 시장의 흐름이 이제 막 도수를 내리기 시작한 영국 시장의 흐름과 만난 겁니다. 어쩌면 한국 소주가 영국에서 먹히는 진짜 이유는 마케팅이 뛰어나서도 한류가 도와줘서도 아닐 수 있어요. 100년 동안 시장과 함께 변해온 제품이 지금 이 순간 세계가 원하는 방향과 같은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런던의 그 영화관에서 초록색 병을 들어올린 영국 청년은 그런 걸 모를 거예요. 그냥 맛있으니까, 재밌으니까 마셨겠죠. 하지만 그 한 잔 속에는 100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온 하나의 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편의점에서 혹은 식당에서 초록색 병을 집어들 때 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병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런던 극장 라운지에서, 베트남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학가 편의점 냉장고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쩐의 전쟁이었습니다.